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제가 몇 달 전에 섭외 연락을 받고서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몇 달 동안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 날짜를 확인하고서는 더욱 고민이 된 게 아시겠지만 11월이 그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때라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더더군다나 고민되게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 프로필 잠깐 나오는데 국민일보 경제시청 쓰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근데 제 차례가 마침 또 이번 화요일이었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시쳇말로 스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뒤에 이제 특히 그 대안이랄까 이런 저의 제안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사실은 10평에 먼저 조금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도 좋고 그걸 참고하셔도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주제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기도 했고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한편으로는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주시는 바람에 또 굉장히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포퓰리즘이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기도 하고 포퓰리즘 성격이 그리고 다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또 약간 아까 옥석이 안 가려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가 어기고 뭐가 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중립적으로 점잖게 욕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퓰리즘이란 공공체의 궁극적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비전은 있더라도 추진하는 수단에 이를 달성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요즘 기초소득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초소득 같은 경우도 전 국민한테 얼마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재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자본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식으로라도 자본으로부터 걷어들인 소득을 노동에 분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사실은 멀쩡해 보이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비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전은 오케이 그런 또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에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단인가 그걸로 그걸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정말 경제 원론 수준에서도 배우는 이슈라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약간 이제 그런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단의 합리적 근거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표 극대화 추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모형들도 있습니다. 재정학에 보면은 표 극대화 모형. 그래서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부정한다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니까 알고 조심하고 고민하자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 극대화 추구 행위 결국은 포퓰리즘이라고 했을 때 왜 그런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극대화 추구 행위에 깔린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 철학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슈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부에서 재정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강의 커리큘럼에 들어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20대 학생들을 놓고 하는 철학 얘기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게 뭐 약간은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학 강의라고 하는 게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미분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내용 나오면 쉬어가는 거지 그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흥미로워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선배님들 모시고서는 얘기하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이슈들에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철학 사조다, 뭐 이념이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포퓰리즘과 관련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재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그 관련된 개념들을 제가 한 3가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거든요. 사실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깔고 있는 바탕이 저는 공리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영어로는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유틸리테리언이즘의 앞에 그 유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효용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효용으로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추구하는 만족감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유틸리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 할 때 그 유틸리테리언이즘 할 때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집단적인 개념,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후생, 복지 이런 개념으로서 유틸리티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한 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복잡할 거 없이 그냥 개개인의 효용의 합이 크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합쳐서 크면 좋은 거다. 생각해보면 일견 굉장히 당연하거든요. 각자 느끼는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을 합쳐서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그렇게 단순히 합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철학은 뭐냐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효용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중치가 여기 박재한 이사장님께 부여하는 가중치라든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여기 야가님께 부여하는 가중치라든지 하는 게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고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체화하고 있는 1인 1표라고 하는 민주적인 가치에도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행사할 때 누구도 2표를 행사하지 못해요. 뭐 포기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2표를 행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고 하는 공리주의적 가치하고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리주의가 스며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책 방향이라던가 제안이라던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벤담의 아이디어는 개인의 효용의 합을 합쳐서 커지기만 한다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든지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오싹하기도 하고 진짜 좀 이상한 말로 또라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가 뭐냐면 감옥을 설계를 했는데요. 멘탈이. 그러니까 그 감옥을 설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를 해야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의 어떤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하는 가치관을 놓고 보면 벤담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있고 인권을 억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서의 효용이 사회적 효용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모두 오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 억눌리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리주의라고 어느 누구도 나는 공리주의자다라고 요즘은 명확하게 선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 특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만한 정책들에서 이 공리주의적인 가치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공리주의와 대비해서 봤을 때는 평등주의나 자유주의가 오히려 서로 맞물려 있는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등주의는 소외된 계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소외된 계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소외된 사람에게 더 이득이 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평등주의적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지금 정권에서 하는 일이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분명히 저는 그들이 제시하는 모토가 평등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더 잘 같이 더불어서 잘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이고 냉정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가중치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포퓰리즘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율배반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중치만 두고 얘기를 한다면 평등주의는 소외된 계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지만 자유주의는 사실 가중치 자체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누가 더 중하고 덜 중하고 그게 무슨 의미냐.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정당성, 룰 베이스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뭘 가중치를 둬서 합치고 어쩌고 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이제 20세기에 그 걸출한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미국의 롤스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를 표방을 했는데 이 롤스식의 자유주의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평등주의와 맞닿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스 같은 경우는 롤스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인의 자유는 무한정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유주의자지만 그 어떠한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했을 때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롤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회 내에 가장 약자, 가장 소외된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된다면이라는 부분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그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한테 최대한의 가중치가 주어진다는 면에서 또 굉장히 평등주의랑 맞닿아 있는 그런 철학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그 덕에 이제 그분도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오셔서 굉장히 강의료를 짭짤하게 챙겨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이 양반이 롤스주의에 상당히 물론 이제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롤스주의를 지지를 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공리주의를 정말 책 곳곳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 없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그냥 합쳐서 커지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들이 책에 나와 있죠. 뭐 그 선박이
침몰하면서 일부가 구명보트에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정당화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로는 그런 게 정당화되는 거죠.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지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의 존엄성이다, 자유의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제로 크게 잡고서는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자유주의자로서 평등주의와 손잡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약간은 평등주의를 표방은 했지만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주의자와 진정한 평등주의자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도 사실은 요즘은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사 연수도 가끔 기회가 있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의 특히 사회과 이렇게 그 교사분들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제가 이제 순화해서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콘텐츠를 준비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제가 최근에 준비해 가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이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최저임금을 가져가면 사실은 경제학자가 하는 컨텐츠는 사실 되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안 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사회적 후생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마련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께 당신은 공리주의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시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효용이 증진되는 게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보존되는 한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급여도 더 좋아지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50시간까지 겹쳐져서 훨씬 더 복리후생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큽니다. 자리가 보존되는 사람들에게. 근데 소외된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평등주의자 코스프레를 하게 된 셈이긴 한데 물론 제 그 마인드에 평등주의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표정들이 조금 더 진지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사람이 일을 하면서 시급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것도 안 주면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많은 사람, 정말로 보호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소외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히 개인의 효용의 합을 더해서 더 커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최저임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건 아닌데 라는 표정들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기는 하지만 이런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사실 고속성장의 수혜를 받고 자란 세대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냥 그 성장의 미덕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세대 간 그런 인식의 차이라든지 괴리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제 더더군다나 진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름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페이지더라고요. 왜냐면 뒷부분은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이 생각하실 선배님들 이어서 젊은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 예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치이고요.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공식 자료입니다. 지금 단위는 조원이어서 조단이고요. 퍼센티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는 퍼센티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죠. 총 수입은 482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올해도 수입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서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이죠. 513조 원, 513.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31조 원 이상입니다. 차이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우리가 이제 통합재정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통합재정 수지는 나라에서 2005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도부터 통합재정 수지가 발표된 이후에 예산 단계에서 결산 말고요. 지금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적자 예산이 편성된 게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가 이제 딱 10년 주기로 이렇게 약간 오소름 막 이런 것처럼 경기가 10년 주기로 돈다더니 정말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2010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지금 두 번째 예산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은 2010년도에는 그래봐야 2조 원이었어요. 차이가 나왔습니다. 무려 31조 원 이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산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흑자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결산에서 적자가 난 해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에 그러니까 적자 예산을 편성하던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짠 2009년도에 짜니까요. 2009년도 중에는 국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미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꼭 2019년도 적자를 뜰 것 같은데 뭐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 적자 예산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잡아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죠. 더더군다나 이 증가액의 규모를 보면 지출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요.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증가율이죠. 이게 약간 경제성장률 정도로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리즈너블한 수치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9.3%면 그냥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그럼 누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부처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정렬을 했습니다. 증가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금 12개 부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상과 일치하듯이 보건복지부 증가액이 10조 원 이상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아시겠지만 사실 정권 초반만 해도 SOC 투자는 없다라고 굉장히 견고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 SOC라고 이제 그 수식어를 예쁜 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6.6조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요즘 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고용복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증가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예산에서 드러나죠. 그 와중에 이제 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3.2조 원을 올렸고요. 근데 사실 이 와중에 좀 이제 그냥 정말 소소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는 드디어 나이가 됐으니까 서울에 이제 세금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얼마 전에 몰랐던 사실인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이 정부 예산에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잡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로페이 가지고 정말 너무 열받는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열받는다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칼럼도 쓰고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미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지불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가게들에 가서 QR코드를 찍고 그러면 이제 금액을 넣고 해서 송금하는 방식이거든요. 계좌로 바로 이체가 됩니다. 계좌가 바로 이체가 돼서 제로페이 방식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단골 가게에서 카카오페이를 주로 쓰는데요. 처음에 이제 작년에 카카오페이를 처음 쓸 때는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신경 써서 귀찮거든요. 카드는 주면 끝인데 이건 제가 서서 QR코드 찍고 숫자도 입력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찮은데 그래도 단골 가게니까 카드 수수료라도 좀 줄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찮은 걸.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몰라요. 그래서 둘이 정말 머리 맞대고서는 카카오톡 이건가 저건가 막 눌러보면서 했습니다. 저기 그렇게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노안이 왔거든요. 이랬다 하면서 막 이거 눌러가면서 이제 하여튼 그거를 어찌어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카오페이를 쓰는데 올해 초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다시 쓰려고 했더니 그 이제 단골 가게에 여자 사장님 있고 남자 사장님 있어요. 둘이 부부세요. 근데 이제 여자 사장님이 그냥 카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할게요 그랬더니 1번 카드 수수료를 국회에서 8리터로 갖고 내렸잖아요.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주인 얘기가 카드 쓰셔도 돼요. 2번 카카오페이 계좌가 남편 계좌예요. 그러는 거예요. 카드 계산을 하면 여자 사장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카카오페이를 하면 남자 사장님 계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자 사장님이 카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래서 갈 때마다 여자 사장님 있으면 카드 쓰고 남자 사장님 있으면 카카오페이 쓰고 저도 단골 메리트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나 다 그 계좌 이체 방식이고 이제 카드 수수료를 우회한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나서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근데 혹시 관심 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중소상인들과의 뭐 상생이니 살리기 이런 얘기들을 제로페이 홍보에서 싹 빠졌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적용되는 그 카드 수수료의 일제 인하 때문에 실제로 그 카드를 사용하는 수수료 부담이 중소상인들한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들어는 놨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가 일파만파 할인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는데 50% 할인. 근데 혹시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저희 올케가 수원 사는데 좀 큰 회사를 다녀요. 그 회사에서 추석에 상여금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을 줬대요.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닐 거예요. 그 회사도. 욕먹을 거 뻔히 알 텐데. 근데 어쨌든 줬대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저랑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제가 남대문 시장 아주 자주 다니니까 언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상품권 써야 돼요. 갔어요. 옷을 다 골랐어요. 애들 아동복. 상품권 내밀었더니 안 받는 거예요. 핑계는 그거예요. 좀 전에 회수하는 사람이 지나갔대. 아니 뭐 그게 뭐 발달려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바꾸면 되잖아요. 안 받아요. 결국은 세원 노출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꺼려지는 부분이지. 그게 페이 방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온누리 상품권
할인 들어가고요. 그 공립박물관, 뭐 놀이시설, 공원 하는 데도 대대적으로 할인 들어가고요. 그 요즘 공공자전거 따르니 서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저도 봤는데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지금 판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정액권 사면은 또 50% 할인. 제가 사실은 요즘 따릉이를 좀 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제로페이를 비판을 하지만 정액권 50%는 솔깃한데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배운 사람이. 그러고서는 그냥 꿋꿋하게 쓰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정액권. 근데 그 제로페이를 서포트하는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잡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는 것도 부들부들한 판에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봐서 이렇게 잡아내고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면 근데 지금 자꾸 예결특위에서 사운드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정부 원안대로 11월 1일 자동 부의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 이거 갖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목고 폐지하고 전환하는데 1년에 몇천만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액수로는 이 12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의 증가율은 3등 안에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등등등 해서 합치니까 이제 40몇 %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 거죠. 이걸 용도별로 나눠보면 사실 이게 용도별로 나누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쓴 거지? 예를 들어 이전 지출의 증가액이 26.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40몇 조 원 이랬는데 26.5조 원이면은 이게 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전 지출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넘겨주는 돈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transfer payment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뭐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것을 집계를 할 때 이제 GDP가 뭘로 이루어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소비, 민간의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출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부 지출이 정부가 쓰는 돈이 다 정부 지출이 아니다. GDP에서 잡는 항목으로 GDP는 생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이루어진 부분만 집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 전체가 정부 지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생산과 관련 있는 부분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 나머지는 뭐냐? 그게 이전 지출이다라고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생산이 결부되지 않고 그냥 돈을 옮겨주는 부분의 예산은 그냥 말 그대로 GDP에도 이렇게 포함도 되지 않고요. 그냥 그런 돈을 옮겨가는 돈입니다. 트랜스퍼하는 돈. 그러니까 각종 이제 복지 지출이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거의 증가액이 이제 26.5조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취득 및 운용이 10조 원 정도 이렇게 10조 원, 10.2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항목이 뭐냐라는 걸 알아보려고 정말 애썼는데 글쎄요, 제가 이 예산정책처의 그 어마어마한 보고서들을 정말 다 읽으면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항목들에 다 조금씩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활 SOC라든지 하는 부분들, SOC와 관련된 토지 취득, 건물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존에 이제 사실상 좀 약간 버려져 있던 것들도 개발하고 한다는 사업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산 취득의 운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 지출의 증가액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물론 아까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증가액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용도별로 봤을 때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를 보시면요, 이게 제가 예산정책처 그 자료를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표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잘라다가 자료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 해상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셔야 되는 숫자가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플러스로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흑자 예산이 편성되었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2조 원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플러스로 이렇게 오다가 2020년도에 31.5조 원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지금 액수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출의 증가율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앞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지출의 증가율을 보시면 이게 9.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 지출이 2020년도에 9.3%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얘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짜면서 그때 증가율이 9.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출 증가율이 9%를 넘어서 한 게 지금 벌써 2년 연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약간 물론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작년도 증가율보다는 오히려 0.2%씩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그러면 작년이랑 비슷하네, 뭐 오히려 떨어졌네 이럴 이슈가 아니라 2010년도부터 2018년도 평균을 보면요 4%입니다.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서 9년 동안 평균 4.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던 총지출이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2배, 증가율로 봐서 2배가 넘는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수지, 그러니까 31조 원 난 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들어올 돈은 그쵸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어오는데 지출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니까 적자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구나, 아예 이렇게 작구나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흑자 예산을 짰으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그 IMF 실사 나왔을 때도 그렇고 IMF가 그런 얘기를 올해 처음 한 건 아닙니다만 한국은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하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양호하다 그러면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일본은 뭐 500% 넘어간 적 훨씬 오래됐고 뭐 다 웬만한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이 다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20%, 30% 수준은 양호하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경기가 하강하는 추세가 관찰이 되면 정부 지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를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IMF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분야의 저는 다행히 이 와중에 거시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옮깁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부 지출을 좀 더 한국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적자 예산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흑자로 짰으면 갸웃했을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조? 갑자기? 이게 이제 되게 뜨거운 상황이긴 하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불안한 원인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지 모를 정도의 불안감,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대규모 적자 예산을 짠 거는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인데 경제 좋다면서 적자 예산을 이렇게 짠다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가 좀 불안하니까 적자 예산을 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지수를 이렇게 크게 짰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주제가 예산 퍼퓰리즘은 무엇을 어떻게 이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원샷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문제점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불확실성, 인위성, 선심성. 불확실성은 재정 지출의 준칙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국가재정법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인위성은 특히 최근에 대규모 지출 결정에 대해서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심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쪽지 예산에 관한 될 거고요. 먼저 불확실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준칙이 없고 그래서 따를 게 없다라고 하는 뭐에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중요한 근원은 그 준칙이 부재하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2016년도 10월에 정부에서 제안을 했어요. 계류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사실은 의원 입법으로 2차례 제안이 됐습니다.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거 뭐 사실 계류 중인 게 한두 개여야 너 왜 이해 안 했어? 라고 하겠지만 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3번 분립을 배우고 학생들이 물론 3번 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그리고 배우면서 국회는 뭐 하는데 행정부는 뭐 하는데 법원은 뭐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배우면서 국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결산에 관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법안들이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되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한 부분은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들의 본연의 그 의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운영개혁의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5년 단위의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보면서도 2020 몇 년까지 이렇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건전, 지금 계류되어 있는 재정건전화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책무를 지웁니다. 의무. 너는 이게 책임이다.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러이러한 준칙에 따라서 네가 예산을 잘 세우고 쓸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지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법안의 수치들은 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퍼센트 안에서 막는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준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국가 채무 및 재정 수지를 관리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가 되고 그래서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총지출이 증가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나라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규범이나 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사실 논의가 됐던 거죠.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계획을 같이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좋은 법인데 시기가 안 좋았죠. 시기가 2016년도는 탄력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부 입법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준칙들이 명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좀 제동이 걸려서 이렇게 좀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의성이죠. 임의성.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상에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 경제성, 정책성 등을 심층 평가를 하는 거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KDI에서 시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몇 번씩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이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현황입니다. 면제 사업.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죠. 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사업수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에는 16개 중에 6개가 면제를 받았었는데 2020년도에는 물론 이것도 개수가 많긴 합니다. 43개 중에 25개입니다. 개수 기준으로 보면 58.2%죠.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반 이상을 면제시켰구나. 반 이상을 경제성, 정책성을 심층조사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금액 비중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 사업비 중에 면제 사업의 비중이 84%. 그러니까 사실상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의 사문화시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법에 있다면 얘는 어떻게 면제되는 거냐 의아하시잖아요. 법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쫙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4호, 5호. 그 중에 10호에 제일 밑에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다들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하다못해 회사 점검부터 시작해서 쫙 구체적으로 쓰다가 이렇게 끝내기는 뭔가 찜찜한데 뭐 하나 좀 광범위한 거 하나 잡아놓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 뭐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10호의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필요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걸 갖고 면제되는 사업의 비중이 커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럼 법을 왜 만들었나요?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명목으로 면제되는 사업의 비중이 금액으로 84%가 넘는 2020년. 제가 받았던 충격을 공감하고자 제가 잠깐 퍼즐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신문 이렇게 보면서 털을 면제? 이래도 돼?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다가 사실 자료 준비하면서 숫자를 꼼꼼히 본 거거든요. 84.2%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무도한 예. 어쩌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게 1,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500억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입니다.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벌려놓은 일이 어느 정권에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실이다? 정말 설거지는 엉뚱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비용 감당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그것도 예타까지 면제해가면서 예, 진짜 정말 예, 이러한 임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더군다나 법에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촉지 예산이죠. 제가 요거에 관해서 그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제 스스로 흥미롭다 하는데 좀 쑥스럽기는 한데 생각을 해본 게 차라리 공개하자. 숨어서 이렇게 쪽지 예산 비밀 구성 괜히
지역구에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왜 말을 못해? 당당하게. 왜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런 학생들이 몇 년 전에 언제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드라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남자친구라고 왜 말을 못해? 뭐 이런 내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지에서 지역구에 정말 좋은 사업이면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쪽지 예산도 아예 다 요즘은 사실 쪽지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손으로 써갖고 하겠어요. 쪽지 아니래요. 공개만 하면 돼요.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경쟁적으로 어느 쪽지 예산이 나은지 어느 지역구에 뭘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못 챙겼을 수 있잖아요. 예산 짜는 과정에서. 루폴이 보면 분명히 이렇게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쪽지 예산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다 못 챙긴 부분을 얼마든지 민원성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원성으로 넣었으면 공개하고 경쟁적으로 판단해서 될 만한 것들을 포함시켜야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공식화하고 공개해서 판단을 해보자 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딴에는 이거 참신한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들 다 하고 계신 생각일 수도 있죠. 어쩌면 공무원들은 이미 다 이거 이럴 바에는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그죠 이사장님 그죠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차라리 다 까발리고 그렇게 좀 해서 알아서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예산안에 공식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누덕누덕하게 그래도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예쁘게 만들어놨을 텐데 왔고 짜놨을 텐데 그거 쪽지 예산으로 누덕누덕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반영하게끔 공식화하자라고 하는 그 선심성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접근해보자 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받아들이고 진짜 섭외나 최근에 하셨으면 고민 주제할 게 있을 텐데 어찌나 부지런하게 섭외를 하셨는지 지금 열흘 전에 연락하셨죠? 제가 진짜 여름방학 포함해서 고민만 몇 달을 했어요. 고민만 몇 달을 하고 자는데도 한쪽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일을 다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일이 끝났으면 고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용어로 야마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마를 잡느라고 정말 몇 달을 고민하다가 역시나 몰려서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몰아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한 몇 주 전에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야마를 잡고 드디어 이제 약간 발 뻗고 자고 이제 이번 주에 더더군다나 칼럼까지 일타이피를 해서 굉장히 보람찬 공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진짜 어마어마한 주제에 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호기심에 또는 그런 그 갈증에 충족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친구가 그래도 애썼구나 열심히 공부해 왔구나 라고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